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이나 대선이 오면 미래를 알기 위해 무속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합니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점집은 정치인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죠. 심지어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까지 유명한 역술가에게 선거 예측을 물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후보들의 관상을 비교하는 일은 부지기수이고 풍수지리에 따라 조상의 묘를 이장했거나 선거 사무실을 옮겼다는 일화는 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집 동쪽으로 출입해야 길하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동쪽에는 문이 없어 담을 타고 출퇴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뽑을 때도 역술은 일종의 시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보좌진 지원자들에게 생년월일과 생시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면접 기회를 줬다고 전해집니다. 한 정치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의원과의 궁합을 본 뒤 맞지 않으면 보좌진으로 뽑지 않는 의원실도 여럿 있었다. 심지어 역대 대통령들도 대선을 앞두고 무속에 기대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믿기 힘든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승만 대통령의 어릴 때 이름은 어머니가 꾼 용꿈에서 영감을 받아 용을 계승한다는 뜻의 승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주팔자를 보니 늦게 왕이 될 사주라고 하여 늦게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진 승만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73세의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죠.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과 무속인과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과 무속인들의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61년 4월 김종필은 비밀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투입을 위한 부대별 출동 계획을 거의 완성하고 있었죠. 이때 648기 동기생인 석정선이 집으로 찾아와 백운학한테 가자고 말했습니다. 백운학은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역술인으로 국회의원 당선과 장관의 취임을 잘 맞춰서 정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김종필 당시 중령은 점을 보기 위해 백운학을 찾아갑니다. 이때 백운학은 김종필을 잠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하시는구만. 얼굴에 혁명하겠다고 다 쓰여져 있습니다. 혁명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백운학이 김종필에게 천기를 누설한 건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1961년 7월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김종필은 박정희 의장과 함께하는 저녁자리에 백운학을 불렀습니다. 혁명 성공을 일찌감치 내다본 인물이니 박정희 의장도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백운학은 박정희 의장을 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한 20년은 가겠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 의장은 미소를 지었고 김종필은 그 다음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백운학은 그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고 자리가 파한 뒤 나가는 길에 김종필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상한 꾀인데요. 차마 본인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20년 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마지막은 퍽 험하게 돌아가실 명운입니다. 실제 18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에 의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2년 10월 17일도 점술가가 정해준 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판단기획실장 김성락 씨가 청와대 북악산 자락 세검정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고 10월 17일을 거사일로 점지해줬다는 것이었죠. 같은 시기 중정에서 근무했던 이종찬 의원은 김성락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 씨는 개인 사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로 평소 점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10월 유신 단행 날짜는 김 씨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전두환은 1931년 경상남도 합천 율곡면에서 10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마을 구장을 지낼 만큼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전상우는 성격이 괄괄해 남에게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전두환은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았다고 합니다. 실제 전상우는 횡포를 부리는 일본인 순사와 싸운 뒤 만주로 피신했다가 귀국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집 앞을 지나던 스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뻗은 어머니의 앞니 3개가 아들의 운세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자 전두환의 모친은 멀쩡한 앞니 3개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두환 대통령은 술을 마실 때면 나실 때 괴로움으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훗날 전두환은 권력을 잡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전통문화 장려를 목적으로 국풍 80일 운동을 일으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이 국풍이라는 말은 오공의 실세였던 허문도가 오대산 월정사 탄화스님에게 조언을 구해 지은 말이라고 합니다. 탄화스님은 남다른 예지력을 가진 분으로 유명한데 1949년에는 개미들이 서로 싸워 법당 등의 수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 불길하여 역학원리로 괴를 풀이해보니 내년에는 큰 난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예지합니다. 이후 양산통도사 백년암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듬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또한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그 전쟁에 미국이 뛰어드는데 미국이 베트남에 패하여 망신을 당한다고 예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월맹은 남방이라 화의 기운이고 미국은 서방이라 금의 기운이니 화극금의 원리로 쇠붙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거대한 미국이 어찌 월맹에 질 수 있냐며 믿지 않았지만 결과는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참모총장이 탄화를 종종 찾아갔다고 하는데 탄화는 정 총장이 자신을 찾아올 때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 우유부단하니 본분에만 충실하면 된다. 나와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시간이 흐른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해 정승화 총장은 서빈 고분실로 강제 연행되며 탄화의 예언은 또 다시 적중했다고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청운동에 사는 도사를 찾아가 선거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이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 양일 중 택이라는 것이 좋다. 양일 중 어느 날을 택해도 노 후보가 당선되지만 16일로 하면 표는 많이 나오나 자식이 적고 17일로 하면 표는 적으나 자식은 많다. 이를 들은 고위 인사는 대통령 선거 날짜를 당선이 보다 확실하다는 12월 16일로 정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후보는 12월 16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청운동 점술가가 말한 자식이라는 의미는 국회의원 당선 자수였다고 합니다. 실제 대선 4개월 뒤 열린 총선에서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은 사상 최악의 참패로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이 많은 여소야대가 됩니다. 즉 12월 16일이 대선이면 자식이 적다는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었죠. 이처럼 민정당은 의석 과반수 미달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3당 합당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 전 풍수지리를 따져본 뒤 당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노태우 후보는 서울 종로 관운동 당사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이곳은 전두환 대통령이 유명한 풍수지리가들을 총동원해 알아낸 명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재미있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노태우의 어머니는 역술인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역술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상을 모셔두게 하면 대통령이 된다. 불상은 300만 개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상을 300만 개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 속 다보탑에 불상을 표시하기로 합니다. 종교가 다르므로 가정마다 불상을 넣어둘 수는 없다. 가정마다 불상을 두게 하려면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도안된 다보탑 속에 불상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은 10원 동전에 그려진 것은 불상이 아니라 돌사자상이며 노태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과거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무속인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 대선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선거일은 1992년 12월 18일 금요일이었는데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날짜를 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2와 18일을 더하면 30이고 여기에 금요일이면 30금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금영삼으로 즉 김영삼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이날로 정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1991년 김영삼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당은 서울 종로 관운동에서 여의도로 당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한 무속인은 김영삼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운동 터가 좋아 이곳을 떠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자 김영삼 후보는 옛 당사에 자신의 사진을 그대로 걸어둬 길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이듬해인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속해 있던 민자당에서도 무속인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납니다. 때는 1995년 민주자유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하며
탈바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민자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 중 하나는 무속인 조직의 결성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보도합니다. 민자당이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점술가와 무속인들로 구성된 민자당 경신회를 발족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점술가와 무속인들의 전국 조직인 대한경신회연합회 간부들 중 민자당적을 가진 회원으로 민자당 경신회를 구성한 뒤 회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모습을 본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권은 반시대적이며 반과학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김대중 후보 또한 이러한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1987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리고 1992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내리패했습니다. 그러자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던 부친묘와 포천에 있던 모친묘를 용인시 묘복리산으로 이장에 합장합니다. 김대중의 부모묘는 육관도서로 불린 지관 손서구가 정한 곳으로 천선하강, 즉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형상을 띤 천하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은 파묘와 함께 거주지를 동교동에서 일산 정발산동으로 이사했고 2년 뒤 마침내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장의 연관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명당을 찾아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분까지 일어납니다. 이회창과 이인재 등 대권주자들 사이에 조상묘 이장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알다시피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점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오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운세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1997년 유명 역술인과 무속인 상당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목자성을 가진 후보가 유력하다. 야권 통합은 어렵고 여권이 승리한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었죠. 이때 아주 일부 역술인들만 기성세대의 마지막 인물이 당선된다고 예측했을 뿐이었죠. 2002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 한 잡지는 역술인 및 무속인 5명의 예언을 실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언한 사람은 없었으나 결국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리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도 도산이 역술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캠프에 들락거렸다.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한 건 아니고 직능 쪽에 이름을 걸어놓고 각자 자기 단체로 가서 활동을 하곤 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선 후보가 된 직후 경호 문제로 집을 이사하려고 했지만 곧 없던 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었죠.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이 지금의 한옥집이 터가 좋다며 움직이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대선에 도전했던 손학규 지사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직후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운은 8월 말로 끝난다. 그 다음은 우리라는 거야.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8월 말이 지나도 꺾이지 않았고 손학규 지사에게는 대선의 운이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왼손 손바닥에 쓰인 왕자가 방송에 전파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윤 후보 손에 새겨진 왕 글자는 말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전해지고 있죠. 이에 윤 후보 측은 토론 당일 마주친 지지자가 적어준 글자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활동에 무속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건진법사라는 분이 윤석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었죠. 여기에 여러 역술인 및 관상가 등과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무속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김 여사의 무속 관련 발언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나를 둘러싼 줄리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 나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영적인 사람이라서 차라리 도서들을 만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물론 여의도 정치판에서 역술과 무속은 익숙한 문화입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용하다는 점집에 정치인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선거를 앞둔 후보가 무속인을 찾아 점사를 보는 것은 큰 흠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점을 보는 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미와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권력자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선 때면 몰려드는 역술인이나 무속인 가운데 대부분은 사이비이며 권력을 잡아보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당선을 향한 욕망의 질주는 용하다는 점술가와 무속인의 몸값을 올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중진급 인사는 정치권과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 점을 보는 건 흔한 일이다. 말하자면 정치권의 문화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